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베개 밑에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내는 것. 30년도 더 된 다이어리인데 표지는 이미 해져서 갈색 천이 드러나 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오늘 갈 곳을 확인한다. 서교동 123-45번지. 어제도 적었던 주소다. 그제도 적었다. 언제 적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자꾸 잊어버려서 다시 적는 거다. 그렇다. 분명 그럴 거다.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본다. 벌써 해가 이렇게 높이 떴네. 예전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했는데 요즘은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아니, 몸보다는 머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맞는 말일까?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는다. 흰머리가 거의 다 됐다. 남편은 내 머리가 하얗게 새기 전에 먼저 갔다. 벌써 10년도 더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얼굴은 희미해지는데 그 사람 얼굴은 자꾸만 선명해진다. 수첩 안에 숨겨둔 흑백 사진 속 그 사람. 아침 8시 반.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린다. 며느리다. 착한 애지.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침마다 설거지를 한다. 나도 예전엔 그랬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집안 식구 밥을 차렸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핸드폰이다. 나를 보더니 황급히 화면을 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나 나갔다 올게.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진다. 이제는 익숙한 그 표정. 걱정 반 의심 반. 또 나가세요? 어제도 나가셨잖아요. 응, 잠깐 볼 데가 있어서. 더 말하기 싫어서 현관으로 향한다. 뒤에서 며느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가슴이 철렁한다.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걸까? 아침 9시.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누른다. 김 기사님. 벌써 6개월째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다. 다른 택시를 타면 안 되나고? 안 된다. 다른 기사님들은 내가 길을 헷갈려 해도 짜증을 낸다. 김 기사님만은 다르다. 여보세요, 할머니. 오늘도 나가시나 봐요? 응, 기사님. 미안한데 또 좀. 괜찮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수첩을 펼친다. 서교동 123-45번지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이 주소를 보고 전화했는데 갑자기 다른 곳이 떠오른다. 저기. 먼저 신촌 쪽으로 가주세요. 그 오래된 카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1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첩을 다시 본다. 서교동이라고 적었는데 왜 신촌이라고 말했을까? 손이 떨린다. 수첩에 연필로 신촌 카페라고 다시 적는다. 그러다 문득 어제도 이 글씨를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창밖으로 며느리가 전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 아들한테겠지. 엄마가 또 나간대요. 요즘 진짜 이상해요. 가슴이 답답하다. 오전 10시. 택시 안은 따뜻하다. 김 기사님은 말이 없다. 그게 좋다.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은 피곤하다. 어디 가세요? 왜 가세요? 혼자 가세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간다. 저 빌딩 자리엔 예전에 시장이 있었다. 저기 공원엔 남편이랑 처음 데이트했던 벤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벤치는 언제 없어진 거지? 할머니 도착했습니다. 신촌 카페 앞이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카페. 40년은 된 곳이다. 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간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냄새가 난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본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다. 여기서 그 사람을 처음 봤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나. 기억이 헷갈린다.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다. 수첩을 펼쳐본다. 신촌 카페라고 적혀 있다. 그 밑에는 서교동 123-45번지라고도 적혀 있다. 그래, 서교동에 가야 했는데. 오후 2시.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김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응, 괜찮아. 기사님, 내가 오늘 어디 갔었지? 김 기사님이 잠시 말을 멈춘다. 그 침묵이 무섭다. 신촌 카페 다녀오셨잖아요. 아, 맞다. 신촌. 가방을 꼭 껴안는다. 가방 안에는 수첩과 함께 그 사진이 들어있다. 혹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절대로. 오후 3시. 현관문을 여는데 몸이 휘청거린다. 어지럽다. 벽을 짚고 신발을 벗으려는데 며느리가 뛰어나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내 팔을 붙잡는다. 그 순간 가방이 기울어지며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진다. 수첩, 지갑, 그리고 그 사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며느리 발 앞에 떨어진다. 며느리가 사진을 집어든다. 오래된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웃고 있다. 40년도 더 된 사진이다. 어머니, 이건 누구세요? 심장이 쿵쾅거린다. 며느리의 눈이 사진과 나를 번갈아 본다. 나는 황급히 사진을 낚아챈다.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왔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근다. 뒤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본다.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웃고 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이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수첩을 펼친다. 맨 뒷장에 지워진 흔적이 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운 흔적. 나는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본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봐. 어머니가. 진짜 이상해. 오전 11시. 오늘도 김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첩에 적힌 주소는 서교동 123-45번지. 어제도 가려고 했던 곳이다. 아니, 그제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래도 괜찮다. 수첩에 다 적어뒀으니까. 택시를 타고 서교동으로 향한다. 창밖 풍경이 낯설다가도 익숙하다. 이 길을 몇 번이나 왔을까? 김 기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운전만 한다. 고마운 사람이다. 할머니, 다 오셨습니다. 낡은 주택가다. 2층짜리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다. 나는 천천히 걷는다. 123번지, 125번지. 번지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걷는데 어느 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여기다. 낡은 대문.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우편함은 녹이 슬었다. 나는 대문 앞에 선다. 그냥 선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한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욱신거린다. 그래도 움직이지 못한다. 이 집 안에 그 사람이 있을까? 아니, 있을 리 없다. 40년이나 지났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선다. 발걸음이 무겁다. 오후 1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김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힐끗 본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서 계시기만 하셨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창밖만 본다. 김 기사님이 작게 한숨을 쉰다. 그 한숨 소리가 가슴을 찌른다. 할머니, 저기.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은 곳들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캐묻는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든다. 뭔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뒤를 돌아보니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황급히 몸을 숨긴다. 며느리다. 심장이 철렁한다. 나를 따라온 걸까? 오후 5시. 방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며느리가 날 미행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게 잘못인가?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들이 퇴근한 모양이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오늘 장모님 따라가 봤어. 귀를 기울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디 가셨는데? 서교동 어떤 주택가? 그런데 이상한 게 그냥 집 앞에서 한참 서 계시다가 오시더라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게 무슨 집인데? 모르겠어. 근데 요즘 엄마 진짜 이상하지 않아? 매일 같은 택시기사한테만 전화하고 이상한 데 다니고. 손이 떨린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는다. 그래도 소리는 다 들린다. 저녁 7시. 저녁 식탁. 나는 밥을 먹는 척한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힐끗힐끗 본다. 손녀는 핸드폰만 보고 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좀. 요즘 매일 나가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내가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택시비도 많이 나오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들이 끼어든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혹시 그 택시기사가. 머리가 띵해진다. 택시기사? 김 기사님을? 그 기사님은 아무 문제 없어. 목소리가 커졌다. 손녀가 고개를 든다. 모두가 나를 본다. 며느리가 한숨을 쉰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누가 어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아무도 날 이용하지 않아.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그럼 어디 가시는 건데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대답할 수가 없다. 어떻게 말해? 40년 전에 내가 죽게 만든 아이네 집 앞에 서 있었다고. 그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잊어버릴까봐 두렵다고. 말 안 할 거야. 내일이니까. 식탁이 조용해진다. 아무도 말이 없다. 나는 일어선다. 나 들어갈게. 밤 10시. 방에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또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귀를 막는다. 그래도 들린다. 여보, 엄마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나? 아니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심장이 쿵쾅거린다. 요양보호사. 같이 산다.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찌른다. 나는 이제 혼자 있을 수도 없는 걸까? 나는 짐이 된 걸까? 눈물이 난다. 소리 없이 운다. 이불을 입에 물고 운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난다. 목이 마르다.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춘다. 누군가 거실에 있다. 불을 켜지 않고 조심조심 다가간다. 며느리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다. 화면에 치매 초기 증상, 노인 배회 같은 글자들이 보인다. 가슴이 철렁한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는 거다.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돌아온다. 물은 안 마셔도 된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수첩을 꺼낸다. 떨리는 손으로 맨 뒷장을 펼친다. 거기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다. 40년 전 번호. 아직도 쓰는 번호일까? 핸드폰을 든다. 번호를 누른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신호음이 울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저예요. 누구세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입술이 떨린다. 40년 전에. 사고. 어머니이십니까? 어머니. 그가 날 어머니라고 불렀다. 눈물이 쏟아진다. 미안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다 잊게 될 것 같아요. 침묵이 흐른다. 길고 무거운 침묵. 어머니 제발 그만 오세요. 저희 가족들도 이제 힘들어합니다. 제 아버지도 알아요. 알지만 한 번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사세요. 제발. 전화가 뚝 끊긴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꺼진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며느리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며느리가 다 들었을까? 나는 눈을 감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오전 8시.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오른다. 새벽에 전화했던 그 목소리. 어머니 제발 그만 오세요.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던 며느리의 기척. 아침 식탁에 나가지 않았다. 배도 안 고프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린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괜찮아. 안 먹을래.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어젯밤 내 전화를 들었을까? 아니면 못 들었을까? 확인할 용기가 없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나는 수첩을 꺼낸다. 오늘도 가야 한다. 서교동에. 아직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한다. 거울 앞에 선다. 백발이 된 내 얼굴이 낯설다. 주름이 깊게 패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 속 나에게 속삭인다. 아직 괜찮아. 내가 아직 괜찮은데. 아직은. 그런데 거울 옆 화장대에 놓인 수첩이 보인다. 어제 적은 글씨들. 서교동 123-45번지. 그 밑에 또 같은 주소. 또 그 밑에도. 손이 떨린다. 언제 이렇게 여러 번 적었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전 9시 반. 김 기사님께 전화하려는데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다. 여러 번 만에 겨우 연결된다. 할머니 오늘도 나가시나요? 응. 미안해. 또. 괜찮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수첩을 본다. 서교동 123-45번지. 그런데 이상하다. 이 주소가 맞나? 갑자기 자신이 없다. 저기. 서교동. 맞나? 네, 서교동 말씀이시죠? 언제 가실래요? 지금. 아니, 잠깐만. 애들이 지금 집에. 며느리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린다. 전화 통화하는 것 같다. 나는 목소리를 낮춘다. 기사님 1시간 후에. 아니, 정오쯤 와주세요. 조용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 뒤에 선다.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여보, 어젯밤에 어머니가 누구한테 전화하시는데 무슨 사고 얘기하시더라고. 40년 전이라고. 가슴이 철렁한다. 역시. 들었구나. 정우. 며느리가 장 보러 나간 틈을 타서 집을 나선다. 골목 어귀에서 김 기사님 차가 기다리고 있다. 뛰다시피 차에 탄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급하셨나 봐요. 응. 우리 애들이 자꾸. 미안해요, 기사님. 괜찮습니다. 저도 어머니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차가 출발한다. 백미러에 비친 우리 집이 점점 멀어진다. 며느리가 장 보고 와서 내가 없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또 전화가 오겠지. 또 걱정하겠지. 미안해.
그래도 나도 내 마음대로 좀 다니고 싶어. 차창 밖을 본다. 익숙한 길. 이 길을 몇 번이나 왔을까? 수첩을 펼친다. 오늘 날짜에 서교동이라고 적는다. 그런데 어제 날짜를 보니 거기에도 서교동이라고 적혀 있다. 그제도, 그 전날도 나는 매일 같은 곳만 가고 있는 걸까? 김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도 벌써 4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요? 네. 항상 문 앞에서 서 계시다가 가시더라고요. 부끄럽다. 내가 매일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구나. 미안해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집이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건가요? 대답하려다 말을 멈춘다. 어떻게 말하지? 4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을, 그 집 딸을 죽게 만든 일을 말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걸. 아니에요. 기사님만은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말 못하니까. 김 기사님이 차를 천천히 몬다. 내 말을 기다리는 것 같다. 오후 1시. 서교동 그 집 앞이다. 오늘도 나는 대문 앞에 선다. 들어갈 용기는 없다. 그냥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대문 너머로 빨래가 펄럭인다. 누가 살고 있나 보다. 그 아버지일까? 아직도 여기 살고 있을까? 딸을 잃은 그 아버지가 1시간쯤 서 있었을까? 다리가 후들거린다. 김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 다가온다.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죠. 날씨도 춥고. 기사님,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말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40년간 숨겨왔던 비밀. 남편조차 제대로 몰랐던 진실. 아니, 남편은 알고 있었나. 그날 일을. 김 기사님이 내 팔을 잡아 차로 안내한다. 뒷좌석에 앉는다. 김 기사님도 운전석에 앉지만 시동을 걸지 않는다. 그냥 앞을 본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눈물이 난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자꾸 우는지 모르겠다. 저 40년 전에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며느리다. 손이 떨린다. 받아야 하나. 김 기사님이 나를 본다. 받으시죠. 전화를 받는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밖에. 어디 밖이요? 왜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어디신지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떨린다. 며느리가 운다. 나 때문에 우는 거다. 집에 갈게. 미안해. 전화를 끊는다. 김 기사님이 시동을 건다.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차가 출발한다. 나는 창밖을 본다. 그 집이 점점 멀어진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와도 되는 걸까? 수첩을 펼친다. 서교동 주소를 지우개로 지운다. 그리고 다시 적는다. 또 지운다. 또 적는다. 손이 멈추지 않는다. 오후 3시. 차 안이 조용하다. 김 기사님도 말이 없다. 나도 말이 없다. 그냥 달린다. 한참을 가다가 김 기사님이 입을 연다. 할머니. 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요금이 밀렸나? 아니면 더 이상 날 태워줄 수 없다는 건가? 김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본다. 눈이 마주친다. 진지한 표정이다. 저 할머니를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춘다. 무슨 소리지? 뭐라고요? 20년 전 제가 택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할머니를 몇 번 태운 적이 있습니다. 항상 같은 곳으로 가셨죠. 서교동 그 집. 손에서 수첩이 떨어진다. 그런데 제가 그 집 사람들을 압니다. 그 집이 제 집이거든요. 차가 멈춘다. 세상이 멈춘다. 김 기사님이 천천히 돌아본다. 그 집, 제 아버지가 사시는 집입니다. 오후 3시 10분. 차 안이 얼어붙는다. 김 기사님이 방금 뭐라고 했지?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산다고. 그럼 기사님이 네, 저는 그 아이의 오빠입니다. 숨이 막힌다. 40년 전 그 아이. 내가 죽게 만든 그 아이의 오빠. 내가 6개월간 매일같이 택시를 탔던 이 사람이 왜 말 안 하셨어요? 김 기사님이 한숨을 쉰다. 룸미러를 통해 그의 눈이 보인다. 슬픈 눈이다. 처음엔 할머니가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집 앞에 자주 오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할머니가 차 안에서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40년 전 사고 얘기를. 가슴이 무너진다. 그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그 집에 가는지. 그래서 저한테 계속 친절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분을. 눈물이 난다. 이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데 멈출 수가 없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핸드폰이 울린다. 이번엔 손녀다. 떨리는 손으로 받는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찾으신대요. 지금 어디세요? 밖에. 할머니, 제가 갈게요. 지금 어디세요? 제가 할머니 데리러 갈게요. 손녀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착한 아이다.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으세요? 할머니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오후 4시. 손녀가 택시 옆으로 뛰어온다. 숨을 헐떡이며 뒷문을 연다. 할머니. 손녀가 내 손을 꼭 잡는다. 따뜻한 손이다. 괜찮으세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세요? 미안해. 지우야. 손녀 지우가 김 기사님을 본다. 안녕하세요. 저 할머니 손녀예요. 항상 할머니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의미심장한 말투다.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할머니 집에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지우야. 할머니랑 좀 더 다닐래? 네? 어디요? 할머니가 가고 싶은 곳들. 지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같이 가요. 오후 5시. 첫 번째 장소. 옛날 우리가 살던 집이다. 지금은 빌딩이 들어섰다. 30년 전에 헐렸다. 여기가 할머니 옛날 집이었어? 응.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지. 지우가 주변을 둘러본다. 빌딩과 상가들 뿐이다. 여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가 태어난 곳이야. 그게 다가 아니다. 여기서 그날 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차 키를 던졌던 곳이다. 당신이 운전해. 나는 운전을 못한다고 했다. 그래도 남편은 억지로 운전대를 잡게 했다. 아니다. 기억이 헷갈린다. 그날 운전한 게 나였나 남편이었나. 오후 6시. 두 번째 장소. 신촌 카페. 지우가 신기해한다. 와, 이 카페 진짜 오래됐다. 할머니 여기 자주 오셨어요? 응. 옛날에 여기서 그 사람을 봤다. 사고 난 지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이 카페에서 그를 봤다.
아직 어린 오빠를 데리고 있었다. 그게 김 기사님이었구나. 지우가 커피를 시킨다. 나는 창밖을 본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엄마가 걱정 많이 하세요. 할머니가 어디 다니시는지 몰라서. 미안해. 할머니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밖에 나가시는 건지 말하고 싶다. 이 착한 손녀에게.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그냥 할머니가 기억하고 싶은 곳들이 있어서. 기억하고 싶은 곳이요? 응. 잊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들. 지우의 눈이 촉촉해진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고개를 젓는다. 아프지 않다. 그냥 머리가 이상할 뿐이다. 오후 7시. 택시 안. 지우가 김 기사님께 묻는다. 기사님, 할머니가 항상 어디 가세요? 김 기사님이 잠시 말을 멈춘다. 나를 눈미러로 본다. 말해도 되냐고 묻는 눈빛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가 가시는 곳엔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 직접 여쭤보세요. 지우가 나를 본다. 나는 눈을 감는다.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할머니 집에 가요. 오늘은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 밤 9시. 집에 도착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 화난 얼굴이다. 어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미안해. 지우가 끼어든다. 엄마, 할머니랑 제가 같이 다녀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한숨을 쉰다. 더 이상 뭐라 하지 않는다. 방으로 들어온다. 가방을 놓으려는데 지우가 따라 들어온다. 할머니, 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지우야, 이제 가봐. 네.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같이 산책해요. 지우가 나간다. 나는 침대에 앉는다.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내려는데 없다. 수첩이 없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어디 뒀지? 차 안에 두고 왔나? 아니면 밤 10시. 지우의 방. 지우는 할머니 가방에서 몰래 가져온 수첩을 펼친다. 미안하지만 할머니가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것 같다. 수첩을 넘긴다. 같은 주소들이 반복되어 있다. 서교동 123-45번지. 신촌 카페. 그리고 낯익은 주소 하나. 성북동 45-12번지. 지우의 대학교 바로 앞이다. 왜 할머니가 여기를? 수첩 뒷장을 넘긴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다. 지우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내가 저지른 일. 손이 떨린다. 계속 읽는다. 용서를 구하러. 그 밑에 또 다른 글씨. 40년 전 사고. 서교동 123-45번지. 7살 여자아이. 내 차에. 수첩이 손에서 떨어진다. 할머니가 뭘 하신 거지? 오전 9시. 지우가 어젯밤 잠을 못 잤다. 할머니 수첩에 적힌 그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40년 전 사고. 7살 여자아이. 내 차에. 할머니가 사람을 죽였다고? 아니, 그럴 리 없다. 착한 우리 할머니가. 뭔가 오해가 있을 거다. 핸드폰을 본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먼저 할머니께 직접 물어봐야 하나? 거실로 나간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엄마. 응? 지우야, 일찍 일어났네. 학교 안 가? 엄마, 나 할머니 일로 할 말이 있어. 엄마의 손이 멈춘다. 지우를 돌아본다. 무슨 일인데? 지우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낸다. 엄마의 눈이 커진다. 그게 어머니 거잖아. 어떻게? 어제 몰래 가져왔어. 미안해. 그런데 엄마 이거 봐.
수첩을 펼쳐 보여준다. 엄마가 수첩을 받아든다. 같은 주소가 반복되어 있다. 지우고 다시 쓴 흔적들. 이게 뭐야? 엄마의 손이 떨린다. 뒷장을 넘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본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젯밤 수첩을 잃어버린 게 신경 쓰인다. 어디 뒀을까? 가방을 다시 뒤져본다. 없다. 불안하다. 수첩이 없으면 내가 어디 가야 하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 핸드폰을 든다. 김 기사님께 전화를 걸어야 하나. 그런데 어제 김 기사님이 한 말이 자꾸 떠오른다. 저는 그 아이의 오빠입니다. 어지럽다. 머리가 복잡하다. 침대에 다시 눕는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목소리다. 평소와 다르다. 뭔가 조심스럽다. 응, 나중에.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한다. 무슨 일이지? 오전 11시. 거실. 며느리와 지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식탁 위에 내 수첩이 놓여 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그게 어떻게? 지우가 고개를 숙인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어제. 며느리가 수첩을 밀어 보인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년 전 사고가 뭐예요? 대답할 수가 없다. 목이 막힌다.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말 못해. 왜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는 수첩을 낚아챈다. 내 일이야.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내 팔을 잡는다. 어머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놔줘. 소리를 지른다. 며느리가 놀라서 손을 놓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뒤에서 지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오후 2시. 며느리가 혼자 카페에 앉아 있다. 맞은편에 김 기사가 앉는다. 불러주셔서 오긴 했는데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수첩 사진을 보여준다. 이거 보셨어요? 어머니가 매일 적으시는 거예요. 같은 주소를 계속 반복해서. 김 기사가 사진을 본다. 표정이 굳는다. 그리고 여기 이것 좀 보세요. 40년 전 사고라고. 혹시 기사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김 기사가 한숨을 쉰다. 할머니가 가끔 길을 헷갈려 하실 때가 있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장소를 하루에 2번 가시려 하거나, 방금 어디 갔다 오셨는데 또 가시려고 하시거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설마 치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제발요 기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김 기사가 입술을 깨문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다. 그때 지우가 카페로 뛰어 들어온다. 숨을 헐떡이며 며느리 옆에 앉는다. 엄마 나도 있을게. 우리 같이 들어야 해. 며느리가 지우의 손을 꼭 잡는다. 지우가 가방에서 수첩 복사본을 꺼낸다. 며느리 몰래 복사해온 거다. 기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가시는 곳들이요. 김 기사가 복사본을 받아든다. 페이지를 넘긴다. 그리고 숨을 멈춘다. 이건 서교동 123-45번지. 기사님 혹시 이 주소 아세요? 김 기사의 손이 떨린다. 복사본을 탁자에 내려놓는다. 제 집입니다. 며느리와 지우가 동시에 얼어붙는다. 네? 김 기사가 심호흡을 한다. 그 집. 제 집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찾아오시는 이유는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40년 전, 제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살이었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는다. 지우의 눈이 커진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사고에 그 순간 김 기사의 핸드폰이 울린다. 할머니다. 김 기사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핸드폰 너머로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너무 커서 며느리와 지우에게도 들린다. 지금 당장 그 사람들 만나지 마. 제발. 그 사람 아버지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해. 할머니, 내 말 들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우리 애들한테는. 김 기사가 며느리를 본다. 며느리가 이미 옆에 앉아 있는 걸 보고 할머니도 알아챈 것 같다. 거기 누구랑 있어요? 침묵. 애들이 거기 있는 거야? 김 기사가 대답하지 못한다. 전화가 뚝 끊긴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어머니가 정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김 기사가 고개를 떨군다. 할머니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신 겁니다. 그게 이제 견딜 수 없으셨던 거죠. 지우가 운다. 며느리도 눈물을 닦는다. 김 기사가 조용히 말한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진실은 할머니만 아십니다. 저녁 8시. 방문을 잠그고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린다. 아들이 퇴근했나 보다. 며느리가 뭔가 얘기하는 소리. 목소리가 낮아서 잘 안 들린다. 귀를 기울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 목소리다. 요양보호사.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찌른다. 아들 목소리가 들린다. 그 정도까지? 여보, 어머니 상태 봤잖아. 계속 같은 주소 반복해서 적으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그 사고 얘기.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침묵이 흐른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다. 숨을 쉬기가 힘들다. 며느리가 다시 말한다.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아. 검사 좀 받아보시고. 그래. 내일 내가 모시고 갈게. 아니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나을까? 같이 산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수도 없는 걸까? 밤 10시. 지우가 자기 방에서 또 운다.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저 아이도 힘들어한다. 나 때문에. 모두가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나는 수첩을 꺼낸다. 이제 거의 다 채워졌다. 같은 주소들로 가득하다. 서교동 신촌 옛집터.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아직 빈 곳이 하나 있다. 손이 떨린다. 연필을 든다. 서교동 123-45번지 마이너스 마지막. 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친다. 이제 끝을 내야 할 때다. 밤 11시. 거실이 조용해졌다. 다들 잠든 모양이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연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다.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신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다. 거실 소파 위에 뭔가 놓여 있다. 다가가 본다. 요양원 팸플릿이다. 어르신을 위한 최상의 케어. 표지에 웃고 있는 노인 사진. 나도 저렇게 될 건가? 요양원에 가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앉아서 밥 먹고 약 먹고 TV 보다가 죽는 건가? 팸플릿을 내려놓는다. 아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새벽 4시. 잠을 못 잤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다.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한다. 가방을 챙긴다. 수첩, 지갑, 그리고 그 사진. 흑백 사진 속 그 남자 사진.
40년 동안 간직했던 사진. 옷을 입는다. 제일 좋은 옷. 검은색 카디건.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다. 거울을 본다. 백발이 된 내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 이 얼굴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미안해요. 이제야 진실을 말하러 가요. 거울 속 나에게 속삭인다. 새벽 5시. 조용히 현관문을 연다. 삐걱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온다. 골목은 조용하다. 아직 아무도 깨어있지 않다. 핸드폰을 꺼내 김 기사님께 전화를 건다. 한참 만에 받는다.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다. 여보세요? 기사님. 저예요. 할머니? 지금 몇 시인데요? 미안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어디 가시게요? 서교동. 기사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요. 전화 넘어가 조용해진다. 할머니, 정말 가시려고요? 응.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40년 동안 숨겼던 거. 할머니, 제발요. 마지막이에요. 김 기사님이 한숨을 쉰다. 30분 후에 갈게요. 오전 8시. 며느리가 할머니 방문을 두드린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다. 며느리가 손잡이를 돌린다. 잠겨 있지 않다. 문을 연다. 방이 비어 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고 창문은 닫혀 있다. 그런데 할머니가 없다. 어머니. 며느리가 화장실을 확인한다. 없다. 거실도, 부엌도, 어디에도 없다. 여보, 어머니 안 계셔. 아들이 뛰어나온다. 지우도 방에서 나온다. 뭐? 어디 가셨는데? 모르겠어. 방에도 없고, 현관에 신발도 없어. 아들이 핸드폰을 꺼낸다. 할머니 전화를 건다. 꺼져 있다. 전화도 안 받으셨어. 며느리가 패닉에 빠진다. 어떡해. 혹시 또 어디 가신 거 아니야? 그 서교동으로? 지우가 말한다. 택시기사님한테 전화해봐요. 오전 9시. 며느리가 김 기사에게 전화를 건다. 여러 번 만에 받는다. 여보세요? 기사님. 어머니 혹시 보셨어요? 아침부터 집에 안 계세요. 김 기사의 목소리가 떨린다. 할머니가 새벽에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숨을 멈춘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목소리다. 멀리서 들리지만 또렷하다. 40년 전 내가 이 집 딸을 죽게 만들었어. 며느리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한다. 아들이 옆에서 전화를 빼앗는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전화가 끊긴다. 거실이 얼어붙는다. 아무도 말이 없다. 아들이 중얼거린다.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며느리가 가방을 챙긴다. 당장 가봐야 해. 어디로? 서교동. 김 기사님 집. 오전 10시. 김 기사 집 앞. 낡은 대문. 나는 초인종을 누른다. 손이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40년 만이다. 40년 만에. 이 집 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린다. 김 기사가 나온다. 할머니, 아버지, 계시죠? 김 기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뒤로 물러선다. 나는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 오래된 소파, 낡은 장롱, 벽에 걸린 액자. 그 액자 속에 7살 여자아이가 웃고 있다. 내가 죽게 만든 아이. 소파에 노인이 앉아 있다. 80대쯤 됐을까?
백발의 주름진 얼굴. 그를 본다. 저예요. 40년 전. 노인이 나를 본다. 천천히 일어선다. 나는 무릎을 꿇는다. 바닥에. 그의 앞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쏟아진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제가 그날 당신 딸을 오전 10시 10분 무릎을 꿇고 있다. 바닥이 차갑다. 무릎이 아프다. 그래도 일어서지 못한다. 노인이 나를 내려다본다. 말이 없다. 김 기사가 옆에 서서 우리를 본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4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말. 그날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제가 당신 딸을. 가방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낸다. 40년 동안 간직했던 것. 누렇게 바랜 종이. 교통사고로 7세 여아 사망 가해 차량 도주. 이게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도망쳤어요. 손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바닥에 떨어진다. 노인이 천천히 움직인다. 소파로 가서 앉는다. 한참을 침묵한다.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일어설 수 없어요. 저는 일어나서 앉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선다. 소파에 앉는다. 노인과 마주 본다. 노인이 나를 오래 본다. 그 시선이 무겁다. 당신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네? 오전 10시 20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린다. 급하게 멈춰 서는 소리. 현관문이 벌컥 열린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지우가 뛰어 들어온다. 어머니. 아들이 나를 본다. 내가 무릎 꿇고 있었던 자리를 본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 기사를 본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노인을 본다. 김 기사를 본다. 저희 늦은 건 아니죠? 김 기사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인이 벽 옆 장롱으로 간다. 아래 서랍을 연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낸다. 먼지가 쌓여 있다. 40년 동안 열지 않았던 것 같다. 상자를 탁자 위에 놓는다. 천천히 연다. 안에 서류들이 들어있다. 노랗게 바랜 종이들. 그리고 편지 한 통. 40년 전. 사고가 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시작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듣는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무릎을 꿇더군요. 가슴이 철렁한다. 오전 10시 30분. 그 남자가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자기 아내를 억지로 조수석에 태웠다고. 그리고 아이를 쳤다고. 손이 떨린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무슨 소리예요? 그 남자가 바로 당신 남편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 남편.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그날은 제가 아닙니다. 노인이 서류를 꺼낸다. 경찰 조서다. 남편분이 절 만나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수했어요. 하지만 노인이 조서를 펼친다. 거기 적혀 있는 내용. 운전자 조수석 탑승자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 남편이 운전. 하지만 본인은 아내가 운전했다고 주장. 남편분이 당신을 가해자로 만드셨습니다. 경찰 앞에서 숨이 막힌다. 왜 그랬어요? 노인이 편지를 꺼낸다.
남편 필체다. 내가 아는 그 글씨. 이 편지를 제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노인이 편지를 펼친다. 오전 10시 40분. 제 아내는 운전을 못합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제가 억지로 운전대를 잡게 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아내를 시켰습니다. 아들이 숨을 멈춘다. 며느리가 입을 막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자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지우가 운다. 그래서 아내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운전한 건 아내라고, 사고 낸 것도 아내라고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믿을 때까지. 눈물이 쏟아진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 기억이 헷갈렸던 거구나. 아내는 결국 믿었습니다. 자기가 운전했다고,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고. 저는 제 죄를 아내에게 떠넘긴 겁니다. 아들이 벽에 주저앉는다. 하지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매일 울부짖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 편지를 쓰고 나면 저는 제 목숨을 끊을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만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가 끝난다. 침묵이 흐른다. 노인이 나를 본다. 남편분은 그날 밤 제게 이 편지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한강에서. 심장이 멈춘다. 뭐라고요?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40년 전 그 사고 일주일 후 아들이 중얼거린다. 아버지가 익사사고로. 그래서 오전 11시 모든 게 무너진다. 4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매일 밤 내가 운전했다고,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해서 나는 결국 믿었다. 그리고 남편은 죽었다. 혼자서. 하지만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노인이 한숨을 쉰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절대 당신한테 진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남편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게 무슨. 남편분은 당신을 죄책감에 묶어두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평생 고통받으면 자기도 지옥에서 같이 고통받는 거라고. 미칠 것 같다. 김 기사가 말한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게 된 겁니다. 20년 전 할머니가 처음 우리 집 앞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분을 지켜드리라고. 멀리서라도 지켜드리라고. 그래서 계속 제 택시를. 할머니가 혼자 위험한 일을 당하실까봐 제가 계속 옆에 있었던 겁니다. 지우가 내게 달려온다. 나를 껴안는다. 할머니, 며느리도 온다. 아들도 온다. 모두가 나를 안는다. 나는 그제야 손에서 힘을 뺀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진다. 40년 동안 짊어진 죄. 그게 내 죄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오전 11시 30분. 모두가 나를 안고 있다. 지우, 며느리, 아들. 모두가 운다. 나도 운다. 40년 동안 내가 진 무게.
그게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가벼워진 것 같으면서도 더 무거운 것 같다. 남편, 당신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매일 밤 귓가에 속삭였지. 당신이 운전했어. 당신이 죽였어. 당신 잘못이야. 나는 결국 믿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를 감옥에 가둔 거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김 기사가 다가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다. 괜찮아야 한다. 김 기사 아버지가 일어선다. 천천히 내게 다가온다. 그리고 내 손을 잡는다. 저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걱정했어요. 당신이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사실까봐. 눈물이 또 난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자꾸 우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당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차를 몰고 며느리와 지우가 내 옆에 앉았다. 지우가 내 손을 꼭 잡고 있다. 따뜻하다. 할머니. 응? 이제 할머니 진짜 삶을 사세요. 할머니 삶을요? 무슨 말인지 안다. 남편의 거짓말에서 벗어나라는 것. 40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것. 그래야지. 하지만 어떻게. 40년 동안 나는 그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나는 뭘로 사나. 오후 4시 방에 혼자 앉아 있다. 수첩을 펼친다.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긴다. 같은 주소들. 지우고 다시 쓴 글씨들. 며느리가 문을 두드린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며느리가 들어와 내 옆에 앉는다. 한참을 말이 없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 병원 가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한다. 뭐라고? 6개월 전에 어머니 가방에서 진단서 봤어요. 치매 초기라고.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숨기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모르는 척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눈물이 난다. 이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날 배려했구나. 미안해.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며느리가 내 손을 잡는다. 내일 같이 병원 가요. 다시 검사 받아봐요. 우리 같이요. 다음날 오전 10시. 병원. 진료실. 아들과 며느리 지우가 다 같이 왔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6개월 전 검사 결과랑 비교했는데 인지 기능이 오히려 좋아지셨어요. 모두가 놀란다. 나도 놀란다. 그럴 수가. 치매는 점점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죄책감, 우울 같은 것들이요. 의사가 나를 본다. 최근에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나는 창밖을 본다. 맑은 하늘이 보인다. 응.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짐을 내려놓았어요. 의사가 미소 짓는다. 그럼 그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 병원 나오는 길. 지우가 내 팔을 잡고 걷는다. 할머니 기억 잃는 게 두려우셨어요? 나는 걸음을 멈춘다. 지우를 본다. 아니야. 네? 나는 그 반대였어.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평생 잊고 싶었던 기억을 드디어 잊을 수 있을까봐 기대했던 거야. 지우의 눈이 커진다. 그 사고 기억이요? 응. 매일 밤 꿈에 나왔어. 그 아이가. 나는 그걸 잊고 싶었어. 치매가 오면
그것도 잊을 수 있을까봐 반쯤은 기대했던 거야. 지우가 내 손을 꼭 잡는다. 할머니, 근데 이제는 괜찮아. 이제야 내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아. 일주일 후 오후 5시 김 기사님이 전화를 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데려다 주고 싶다고. 온 가족이 함께 탔다. 택시 2대에 나눠 타서 김 기사님 차에는 나와 지우 그리고 김 기사 아버지가 탔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요.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차는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린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오후 6시. 바닷가. 석양이 지고 있다. 가족들이 모두 백사장에 서 있다.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낸다.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본다. 지워진 글씨들. 반복된 주소들. 40년의 기록. 지우가 다가온다. 할머니 그거 이제 필요 없죠? 응. 마지막 페이지를 찢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람이 분다. 나는 찢어진 종이를 들어 올린다. 그리고 놓는다. 종이가 바람에 날린다. 바다 쪽으로. 파도 위로. 모두가 그걸 지켜본다. 아무 말 없이. 종이는 물결 위를 떠다닌다. 점점 멀어진다. 작아진다. 그리고 사라진다. 며느리가 내 어깨를 안는다. 아들이 반대편 어깨를 안는다. 지우가 내 손을 잡는다. 김 기사 아버지가 말한다. 이제 평안하시길.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다.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 그리고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씁쓸함의 눈물. 40년.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순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나로 살 수 있게 됐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인다. 나는 그 빛을 본다. 고마워요. 모두. 목소리가 떨린다.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지우가 내 손을 꼭 쥔다.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할머니. 나는 미소 짓는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바다 위로 해가 진다. 어둠이 온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에필로그.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수첩 없이 일어났다. 가끔 길을 헷갈리기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외출하지 않았다. 지우가 며느리가 아들이 함께였다. 김 기사는 가끔 할머니 가족을 태워 드라이브를 갔다. 서교동은 더 이상 가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곳들 할머니가 가보고 싶어 하는 곳들로 갔다. 할머니의 방 책상 위에는 새 공책이 하나 놓여 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내 진짜 삶의 시작 -69세부터. 그 밑에 지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함께 새로운 기억 만들어요.